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치과상식 치과의사 박봉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치과 임플란트. 당신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가 무엇일까요? 외상 질병 등으로 자기 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가 없는 공간에 티타늄 재료의 보철물을 치조골에 삽입하고 상부에 치아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서 자연치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보철을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 구조를 살펴보면 자연치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픽스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임플란트 픽스처는 치조골, 잇몸뼈에 식립이 되는 부분이고, 픽스처 윗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구강에서 사용하는 치아 형태의 보철물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보철물과 픽스처를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 즉 지대주라는 보철이 그 사이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 형태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원통형, 아치형, 나사형 여러 가지의 임플란트 형태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나사 형태로 지금 거의 통일된 상태고요. 각 제조사마다, 임플란트 제조사마다 그 나사 형태를, 나사의 간격이나 각도, 나사의 표면에 처리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해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철물은, 상부에 올라가는 보철물은 치아 보철과 마찬가지로 금 또는 금속, 메탈, 그리고 사기 재질인 지르코니아, 이맥스 이런 종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보철물과 임플란트 픽처를 연결해주는 지대주, 워트먼트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들어진, 기성으로 만들어진 보철물도 있지만은 자기 구강 환경에 맞게 지대주를, 경사를 어떻게 줄 것이냐, 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높이는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은지 환자의 그 구강 내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드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치아를 뽑게 됐을 경우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긴 시간 동안 치아를 발치를 하고 뽑히고 난 뒤에 방치하게 된다면 먼저 그 치아가 있던 자리의 잇몸뼈, 치조골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점 수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되면 임플란트를 심기도, 그때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옆에 원래 치아가 있던, 지금은 상실한 그 자리 양옆의 치아들이 그 빈 공간으로 자꾸 쓰러지게 되고요. 자꾸 쓰러지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치아, 앞쪽에 있는 치아들이 자꾸 쓰러져서 분명 어금니를 뽑게 되었는데 앞니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꾸 쓰러지다 보니까 치아의 배열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빈 공간으로 대합되는, 즉 마주보는 치아들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밑에 치아일 경우 솟구친다든지 하게 됨에 따라서 보철을 만드는데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예전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경우에는 치아를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건전한 치아들을 깎아서 다리 형태의,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양옆의 치아에 보철물을 씌워서 저작을 하고 심미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건전한 치아, 양옆에 있는 건전한 치아를 또 깎거나 양옆에 건전한 치아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재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양옆의 치아, 건전한 치아는 손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고, 브릿지는 3개의 치아가 해야 될 일을 2개의 치아가 하게 되었지만 2개의 치아와 하나의 임플란트가 저작을 함으로써 저작 효율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가 아니고 다수의 치아가 만약에 상실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없었던 예전에는 틀니라는 보철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체를 다 보철로 연결을 해서 예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되고 2개, 4개 정도
몇 개의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에다가 틀니를 사용한다든지 임플란트 오버덴처라고 하죠.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틀니를 사용한다면 예전만큼의 저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다수 임플란트로 구강을 다시 회복한다면 저장력에서도 무척이나 우수해지고, 그리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용이하고 사용하는 면에서 틀니처럼 불편함을 없게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가능할까요? 임플란트는 자기의 잇몸뼈, 즉 치조골에 식립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일단 잇몸뼈, 치조골이 성장이 끝나야 합니다. 보통 성인 19세에서 20세 정도의 성장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즉 아직 성장이 덜 끝난 청소년기에는 임시 보철을 사용하고 있다가 성장이 끝난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는 치조골, 잇몸뼈에다가 식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그 임플란트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두께, 높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CT 등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잇몸뼈 폭을 좀 넓히든지 뼈 이식을 통해서 잇몸뼈의 높이를 조금 올려놓고 그리고 난 뒤에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최근에 큰 수술을 받은 몸 상태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과적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좀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어떨까요? 일단 임플란트를 치료한다면 치아가 상실한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국소 마취를 시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잇몸을 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잇몸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치조골에 잇몸뼈에다가 픽스처,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나사를 치조골에다가 식립을 하게 됩니다. 식립을 하고 난 뒤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하면 보통 이제 그 부분에 뼈 이식을 얼마나 했느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했느냐, 리치 스플릿을 했느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술 그리고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결정되겠지만 보통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와 뼈가 유착, 붙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보통은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sul자가 이 정도면 되었다 싶으면 정확한 기계를 이용해서 얼마나 뼈와 임플란트가 잘 굳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수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화된 다음에 어느 수치 이상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 위에 지대주를 형성하게 되고 지대주에 맞게 본을 떠서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완성하게 되고 그 보철물이 완성하게 된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만약에 식립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식립하고 되었다면 평생 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자체는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보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부의 보철물들은 사기나 금, 메탈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관리가 잘 안 된다면 그 부분에 양치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풍치, 즉 치주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임플란트 주위에 픽스처, 그 나사 주위에 뼈가 계속 녹게 되고 붓고 피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 임플란트도 뽑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가 생겨서 임플란트가 못 쓰는 게 아니라 주위에 뼈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치아 위에 상부 보철물을 너무 딱딱만 씹어서 깨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연결한 나사들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연유로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한다든지 다시 보철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하는데 제일 큰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이것은 자기 치아에도 있는 풍치와 같은 치주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솔질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 등
부가적인 구강용품을 사용해서라도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치태, 치석이 끼이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구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치아뿐만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게 되는 원인은요, 구강 안에 있는 세균들에 대한 영향인데, 그 세균들이 번식하는 이유가 구강 내에서 음식물이 자꾸 그쪽에 쌓이게 되고 저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제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세균들이 계속해서 번식하게 되고, 그 번식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 자꾸 주위의 뼈를 계속 녹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구강 관리만이 임플란트 주위 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하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 주위에 인대 등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치태가 끼었다든지 음식물이 껴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충치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세균들이 자꾸 번식을 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임플란트 자체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그런 지각 증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염증이 자연치보다 훨씬 염증이 취약하게 됩니다. 한 번 염증이 생긴다면 자연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치과 검진을 가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환자의 수술 전후 잇몸뼈 상태, 잇몸 등을 보고 정기검진의 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정기검진은 초기에 임플란트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에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때 예방할 수 있는 처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임플란트 보철물이 파절되는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 매식체 안에 있는 나사가 풀린다든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한쪽으로 편측으로 자꾸 씹는다든지 아니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장시간 자꾸 씹는다면 그런 보철물의 파절이나 매기체의 파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습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에서 간략하고 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